자, 그러면 이제 91페이지 9번 문제 해볼게요. 자, 조선후기 때 개편된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오는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대동법 군역법 시행은 부서의 토지 집중 경향을 의미한다. 맞죠? 이걸 도교화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원래 이제 대동법하고 군역법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집중을 걷는 건 아니에요. 대동법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를 기준으로 한 거고, 군역법은 인을 기준으로 한 건데, 근데 이제, 아니, 그 호를 기준하고 군역법은 이제 인을 기준으로 한 건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수를 이제 해가지고 강조해야 되죠. 그래서 대동법과 군역법 원래는 토지를 집중해서 걷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실제로 도교화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니은을 보면 여기 정액제 시행은 항충사회 내부의 갈등을 심행했다. 맞죠? 그래서 일종의 정액제는 총액제죠. 그래서 그 총액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총액이 규정 이상을 걷는 거야. 알파 플러스 알파를.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냐면 작부제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도중에 자기가 대신 걷어주면 면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이 작부제의 호수가 되려고 서로 호수의 자리를 차지하겠는데 호수는 누가 맡고 있냐면 항인들이 맡고 있죠.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향전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세기 도조화. 도조화라는 건데 도교화. 곤치시죠? 네, 도교화 형성은 중세적 수치체의 붕괴를 방해하는 거다. 맞죠? 예전에는 이제 중세적 수치체제는 신분제를 매개로 해갖고 걷는 거죠. 그리고 인두세적 어떤 요소가 강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분에 상관없이 너도 나도 똑같이 걷는 거야. 그리고 그걸 뭘 기준해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대적인 어떤 수치체제다 이렇게 좀 보시죠. 예, 그래서 도교화가 그 당시 긍정적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로 또 약탈체제 강화라는 어떤 부정적 의미도 동시에 있어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이 기흥, 니은, 디귿이죠. 다 답이에요. 예, 모두 답이에요.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좋은 형상은 아니죠. 교육학의 평가에서는. 예, 근데 모두 답이에요. 모두 답.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봤고,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 52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52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19번 문제 볼게요. 자, 앞에 얘기한 공동납제라는 게 있죠. 공동납제. 그래서 이 공동납제 좀 개념을 좀 약간 설명이 잘 돼 있어갖고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빼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그건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후기 때 이제 간청 비용 충당을 이제 지방에 돈이나 곡식 걷어서 보관했던 창고를 민고 또는 고마고라고 이제 불렸는데 농민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부족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기 19번에 들어갈 성격은 뭐냐면 공동납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동납제. 그래서 이것은 점차 간청의 경비 조단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간청에 임명한 강독관이 고막을 운영했다. 원래는 민간이 뭐냐면 그 공동납제 갖고 일시적으로 이제 뭐냐면 세금이 많이 탄료된 걸 자기가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모아둔 거야. 부족한 세원을 이제 채워넣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민간에서 운영되지 않고 간청에서 운영해서 뜯어내는 수탈기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동납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동납제하고 할당제는 좀 다르다고 했죠. 총액제는. 총액제는 일종의 할당의 개념이에요. 할당의 개념. 지역별로 이렇게 마을별로 할당의 개념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공동납제라는 건 뭐냐면 할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을 할당대에서 내야 할 세금들을 도중에 이제 누가 도망쳐가지고 세원이 결손됐잖아요. 세수가. 그러면 이걸 마을에서 공동 연대 책임으로 같이 내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도망치거나 세순이 너무 빵꾸 나버리면 한 번에 부담하기 힘드니까 평상시에 조금 있을 때 17일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고마고 같은 공동 그 납제를 대비한 창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양반도 내게 돼 있어요. 양반도
그래서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군역과 관련돼서 아까 이정법 설명했죠? 그 다음에 동포제 아세요? 동포제? 동포 마을 단위로 포를 걷는 거야. 세금을.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넓게 보면 공동납세 일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동포제가 나중에 뭘로 발전이 됐냐면, 호포제도 발전됐죠? 호포제도. 예, 이건 좀 뒤에 그 구한말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구한말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내용 중에 서브노트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이제 볼게요. 서브노트 134페이지 펴보세요. 134페이지 아니고 174페이지 보세요. 174페이지 펴보세요. 자, 174페이지에 보면 이제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부세제도 개편에서 이제 영정법, 대동법, 준용법 있는데, 자, 영정법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인조, 때 실시한 제고, 배경은 이제 토지 상표로서, 하향평준화되고, 복잡성, 그 다음에 지주지 확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연봉 구등법에 매겨졌던 조세가 영정법에 바뀌면서 1개월당 4두에서 6두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세 비율은 낮았지만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왜냐면, 농민들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농민하고 실제 관련이 없는 세금이에요. 예, 양반 지주들이고, 그리고 이것도 누구한테 떠넘긴 거야. 원래 양반 지주들이 내야 되는데, 일반민들에 떠넘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의 세목이 증가되죠. 삼수미세, 대동미 등등등. 그 다음 영조 때 뭐가 실시됐죠? 예전에 얘기했던 비총제. 비총제는 한번 공법 얘기할 때 문제 풀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비총제 왜 실시했냐? 그 당시 경찰관을 파견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중앙에 총액제를 실시해가지고 그 예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갖고 매기고, 그 다음에 재총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감해준다? 지방간이 알아서 보고를 통해서 감해주는 그런 목적이었다. 그래서 비총제의 목적은 종래 경찰의 다폰이 폐단을 보여주자 수령에게 조세의 감면권을 넘기고 중앙정부는 해당 연도의 수치총액만 관찰하고자 하는 세금이 주요 목적이었다. 근데 문제점은 너무 많이 또 할당을 해버려. 총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 총액을 메꾸기 위해서 또 문제는 백지 증세 같이 땅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버린 거야. 예, 항부제에도 세금을 부과해버리고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나중에 삼정의 문란의 한 원인이 되죠. 자, 대동법을 보죠. 대동법 실시 배경은 아까 전에 공납의 폐단 등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이제 민간 자체 사대동이 실시했어요. 그래서 일반 관료이나 그다음 재향 사작들을 중심으로 사대동이 실시했고, 대공 수미법 등등 반대동 등등 해가지고 이제 법제화된 것이 대동법이죠. 그런데 대동법이 이제 점점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시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이제 여기 보면 강해군, 인조, 호루종 해갖고 수종대가 들어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양반 지지도 반납업자들 반대 때문이고, 그 다음에 대동법이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죠.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익류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부 지역은 항해도, 한경도나 이런 지역과, 그 다음에 평안도는 이제 그런 지역은 사신 적대비로 해갖고 실시되지 않았고, 제주도는 너무 멀다 해갖고 자체적으로 쓰라고 해서 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동법의 내용은 보면 1개월당 12도를 납부한 게 원칙이고요. 쌀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대봉과 항봉도 가능한다고 했죠. 배, 무명, 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동미는 크게 상당미하고 유치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누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미 비율이 높아지죠. 유치미 비율이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재정이 고갈력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잡세가 늘어나는, 이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상납비를 관리하려고 해서 기관 선해청인데, 이 선해청이라는 것은 그 당시 대동법에서 대동리뿐만 아니라 뒤에는 군역도 관리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최대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갑오개혁 때는 제일 큰 간청이 어딜까? 재정간청이 탁지아문. 그래서 2차 때는 탁지부. 그죠? 자, 대동법의 결과를 보면, 자, 대동법 시행 후 공문이 전세화되고 각종 물납파, 급납파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 기준에 부과했기 때문에 부의 부담이 늘고 무전농민이나 연세농민이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동법 시행으로 이제 백성들 이중 부담이 대동법 시행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바치는 공납이 없어지지만 여전히 별공과 진상 등 헌물 징수가 남아있어 백성들에게 이중 부담이 지어진다는 거.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유치미 비주액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지방소용도 부족한 부분은 농민도 부담시키고, 그 다음 대동법 이후에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래갖고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와 이제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다 실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군역법 볼게요. 군역법. 자, 군역법의 실시 배경은 이제 양난 이후에 오군영 체제가 성립되고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양인 농민의 대부분 납포군으로 변했고, 이에 따라 이제 국가가 군포의 양을 1명당 2피씩 정했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부담이 됐다. 이거 아마 좀 약간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누드교에서 거기 있는데, 이거는 양난 이후에 1년에 2피를 구분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명종 때부터 군적 수포제에서 1년에 2피를 구분한 거죠. 이건 시대적 배경이 좀 약간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있고, 당시 정부는 전국의 군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마을 단위 미리 양정수를 받을 군포의 양을 정해. 이걸 뭐라고 해요? 예, 전국 단위 할당제라고 하시죠. 군총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마을 단위보다는 군연 단위가 맞아요. 이것도. 약간 좀 설명이 달라. 군연 단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양장의 부족으로 군포 부족이, 부총이 불가능해지니까 수령들은 이들 보충하기 족징, 인징, 항구청청, 백고징법 이렇게 이제 있고, 징수기간도 통일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반도 군포를 내지 않은 이 신분제적 속성이 같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숙종 때부터 이제 영조 때까지 양형병통령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숙종 때 양형 이정청을 설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정법이 있는데, 이정법은 숙종 때 실시해서 이전체 공동납제 책임자를 내서 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군포의 양을 이제 각 도민별로 주민들의 공동납부, 연대 책임제를 하는데, 그 목적은 국가가 일정 군총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결과는 공동납 구역을 만드는 양반 중인들이 공동부대에 참여해서 유학, 직역, 폭증 형성.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나 부분이.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얘기가 안 돼,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좀 틀린 내용이 뭐냐면, 거기 이정법은 공동납제지 총액제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공동납제는 아까 말처럼 연대 책임제라고 했죠. 마을 단위 연대 책임. 내야 세금들을 내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결손분을 연대 책임에서 부과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정법이 그 내용인데, 그래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게 꾸셈에서는 되게 강조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거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양형병통론은 논의는 아까 이제 대병통론과 소부통론 나눈다고 했죠? 호포론, 결포론, 그 다음에 이제 구전론, 그 다음에 유포론 등등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 자, 군역법 내용 1년당 2피씩 바쳤던 군피를 1필로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원을 확대시켜서 선무군가포, 어영성세, 결작, 결색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볼 때 간역 2의 결작 이렇게 있는데, 간역은 군문을 줄이고요. 그러니까 부대의 수를 줄이고 군인 수를 줄이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선인청이나 지방관청의 경비를 일부를 군영수로 이관시키는 거야. 예, 그런 조치를 취했고, 결작, 어영성세, 선무군관포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군영청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선인청 다 통합이 돼요. 이거는 뒤에 얘기를 안 적어 놓은 건데, 자, 그 다음에 군역법의 결과를 보면요.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징수하고 왕씨에게 어영성세를 빼내고 양인 상층에게 수포를 하여 군포 부담을 이제 크게 줄여주었다. 그러나 결작비와 소장비가 돌아가고 정부가 군역 측정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농민 부담이 다시 무거워졌고 군포의 반을 감해졌으며 등등이 있는데, 그 뒤에는 내용은 2번은 좀 틀린 내용이에요. 군역 측정이 급격히 많아졌다는 게 아니고, 그 수령들이 원래 그 할당된 수령들에게 이제 그 총액을 할당을 해줬는데 자유롭게 수령들이 그걸 남용해갖고 더 징수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거는 정부가 군역 측정이 급격히 많아진 건 요 결과가 아니라 군역법 그 전에 배경을 말하는 거야. 예. 이걸 이제 뭘 적어놨냐면 국가 단위의 군역제, 총액제 있죠. 요 관련된 배경이 그게 여기 군역법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결과 부분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거 7자 지도서인데, 이 7자 지도서가 어디를 지금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기, 최근에 나온, 제가 국정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 7자 지도서는 그, 최근에 개정 7자 지도서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 부분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부세제도 변화하고 해서 3종에 몰려내서 이제 쭉쭉 있는데, 그 다음에 부세제도 특징들, 총액제를 채택을 했고, 그 뒤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또 공동납제, 도교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군충제, 뭐 이런 것들, 이양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전정, 군정, 뭐 한국제 뭐 등등의 폐해가 있겠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 밑에 도교를 있죠. 도교만 좀 약간 눈여겨보세요. 도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세워놨고 부세 징수의 편리함, 도의 가속화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도는 뭐냐면 도망친 호예요. 도망친 호. 예. 그래서 도망친 호들이 이제 도망치면 무슨 문제냐? 그들이 내야 할 세금들을 걷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또 거둘 수가 없으니까 좀 뭐냐면 부담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걷는 게 편하겠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걷는 게 낫죠. 예. 그리고 호를 기준으로 하면 세금이 잘 안 거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걷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도교라 형상은 이미 대동법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대동법은 이제 원래는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걷는 건데, 이제 뭘로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결을 기준으로 가는, 1결당 12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균역법은 원래, 일정당 1인을 남정례를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충세금을 보면 결작 같은 게 보이죠? 그런 것도 있고, 군총제 실시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또 걷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 때는 결가를 계산으로 했다. 꼭 기억을 했어요. 결가는 1결당 값을 계산해서 화폐로 납부하는 방식이야. 이게 이제 결가인데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났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하면 뒤에 좀 설명하려다가 여기서 좀 설명하는 19세기 때 이제 결가라는 기준이 나타나는데 원래는 이제 도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총액제 부분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붙는 게 있어. 정결세는 원래 나야 그 토지를 결로 내는 세금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대동미 있죠. 대동세. 대동세도 원래 이제 호다가 결로 바뀌었죠. 1결당 12두 내야 되고 그다음 균역법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결작이 있죠. 결작도 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런 것들 등등등. 그다음 뭐 삼수미세 등등 해갖고 다 이제 세금을 이걸 내는 거야. 원래 세금을 내는 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총액제가 이제 점점 늘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군총, 비총, 그 다음에 한총제, 이총제라는 이렇게 총액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정결세에다가 원래 낸 세금에다가 총액제도 이제 낸 세금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토지 결수에 부과하는데, 이것도 점점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다 부과하냐면 토지 결수에다 부과해. 그래서 이 도교라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원래 내야 할 세금, 토지에 내야 부과할 세금과 그 다음에 총액제 실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 어떻게 된다? 도교화 시켜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거둘 때 한꺼번에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처럼 이렇게 걷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서 1결당 돈으로 환산해갖고 걷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결가라고 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결가라는 개념 꼭 외워두세요. 예,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세가 토지에 집중한 하나의 병용으로 이제 수세의 양을 총액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이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양반지주의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중세적 어떤 수치의 약화, 이런 것도 있죠. 폐단은 간청의 경비,
군포 항구의 포원부는 뭐냐면 그 도중에 떼어먹은 부분이야. 관청에서 수령이나 아전들이 그 떼어먹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뭐 개인의 어떤 사리 사욕으로 해갖고 할 수도 있고 쓰다 보니까 지방재정 부족분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다 부과하는 거죠? 토지에다 부과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수령 이서 중간 이익분 노리고 사적 이용하는 거 있고 그래서 나중에 결가 급증해서 농민들 큰 부담을 줬다. 수탈적 세제라고 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 의미와 수탈적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군종을 보면 군총제가 있죠. 군역에서도 9년 단위 총액제로 군총제가 실시했다. 이거는 언제 때 실시했다는 거야? 군역 단위 그 9년 단위 총액제는 이거는 군역법 실시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전에서는 전국 단위, 국가 단위의 총액제를 실시했고요. 자,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넘어가죠. 예. 자, 조선후기 때는 생산의 발달 기간을 이제 보는데, 자, 조선후기 때는 이제 보면 농업정에서는 농업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농법의 발달에 따라서 생산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양법, 경종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품작물이 재배되고, 임노동자에 이용한 강작이 성행되고, 상품화폐 경제 진저, 토지의 상품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 수공업에서 민영소유를 발달하고 상업자본의 지배, 선대제 수공업, 그 다음에 일부에선 독립적인 독자적인 공장제 수공업이 등장하고요. 강업 같은 경우에 보면 징수 방법이 변화가 되죠. 뭐 별장제, 수용징수제 뭐 등등. 그 다음에 자본가, 전문경영, 뭐 채굴업자가 있고 물주, 덕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나타나고, 그 다음 분업을 통해 협업에 의한 채굴함으로써 자본주의 운영 방식이 등장했고, 상업에서는 장시의 발달, 화폐의 전국적인 유통, 그 다음 금속화폐의 전국적인 유통 등등등 상인 자본과 화폐 자본을 축적했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그 밑에 뭐냐, 자본주의 맹하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근대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냐면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에서 근대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가 자생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일본에 이식된 거고, 우리나라는 중세가 없죠. 그것보다 어디로 뛰어넘었다고 해요? 고대로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우리도 너희들이 개항하기 이전부터 자본주의 맹하 싹이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재적 발전에 있고 충분히 뭐냐면 자본주의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해. 조선후기 때 뭘 강조하는 거야?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상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근대적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 내용에 들어가서 농업 생산의 증대를 볼게요. 농업 생산의 증대, 그러니까 생산력의 증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토지를 적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죠. 이게 뭐라고 하죠? 광작이라고 하죠. 1인당 경지 면적이 이제 확대되는 거. 이건 그게 가능했던 게 뭘까요? 이양법과 경종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적은 토지에서 소득이 높은 작물 재배하는 데서 이득을 얻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고수득을 보장하는 인삼, 담배, 목화, 채소, 약재 같은 것들, 상품 작물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토지를 적은 노동을 이용하는 강작과 적은 토지에서 소득이 높은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상품 작물 재배 등등을 해가지고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농촌 생활 변화를 볼게요. 농촌 생활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 기초에 나왔지만 그 농종법하고 집화법이 각각 뭘로 바뀐 거야? 주 생산 방식이 경작 방식이 경종법하고 이양법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있고 이것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강작이 가능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층 계층이 분화되고 그래서 분홍증이 발생되고 농민층 토지 이탈이 일어나고 이 농민층들은 어디로 올라가죠? 도시로 올라가거나 강산 개발에 투입되거나 하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있죠. 자, 그러면 농촌의 상황을 보죠. 자, 그 당시에 이제 조선후기 농촌 사회가 이제 동요가 많으니까 그 동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수치체제를 조정을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 양반 중심의 어떤 지배체제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 농민들 스스로 자구 노력을 했죠.
한편 농토의 재기간, 수지시설 복구, 농기구와 시비법 개장, 새로운 영농법을 발달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사료를 보면 명농이니 영농이니 강농이니 이런 요온이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새롭게 이제 이렇게 자구 노력을 통해서 농업 생산의 증대를 깨웠던 농민들을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명농은 농사에 밝힌 농민, 영농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민, 강농은 넓은 땅을 취재해서 농사를 짓는 것. 특히 요라서 부유한 농민들, 이걸 요부민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농민들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런 농민들 등장은 꼭 농촌사의 계층화 현상이 일어나. 항상 그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농민들이 있는 반에 게으르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농법의 개장을 이제 볼게요. 자, 농법의 개장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씨 뿌리기 이제 방법의 개선으로 있는데 농농사는 예전에 집합법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집합법은 뭐냐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한전지파가 있고 수경지파가 있어. 한전지파는 뭐냐면 논하고 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에다 뭘 뿌리는 거죠?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고 수경지파는 뭐냐면 그 논에다가 이제 뭘 가두는 거죠? 물을 가둬가지고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되게 편해요. 그냥 뿌리면 되거든. 그냥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생산량이 많을까 적을까요? 적어. 그래서 이제 있다. 이 집합법은 지금도 있어요. 뭐냐면 적은 노동력 가지고 많은 생산량을 상대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 집합법 제일 좋아.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은 보통 농장하면 쌀 농장하면 우리 어마어마하죠. 보통 여의도에 한 몇 배씩 되죠. 근데 그 넓은 그 농지들 혼자서 해야 돼. 어떤 식으로 할까요? 비행기를 타고 해.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서 그냥 쭉 뿌리고 가죠 그냥. 그러면 물론 거기 단위 생산량이 낮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할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인구는 많은데 땅이 적어. 그러면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항법이야. 이항법은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촘촘히 심으면 어떻게 심느냐? 뿌리는 거 아닌데 이제 일단은 모판을 길러요. 그래서 길렀다가 4월달, 5월달 옮겨 심는 거죠. 그래서 이항법이라고 한 거예요. 옮겨 심다 해갖고. 자, 그래서 이항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일단 노동력을 정감시켰다. 노동력 많이 들지 않냐니 이 수확기하고 파종기 때만 이게 옮겨 심을 때만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집합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은 이게 조방적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중간 빈 땅이 많으니까 잡초가 많고 특히 잡초는 잡초가 많은데 이 이항법은 일단 중간에 어떻게 해요? 꼼꼼히 심죠. 거기에다 물을 가둬 놓잖아. 물을 가뒀는데 벼는 물에 강해요. 근데 잡초는 물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잘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김매기 작업이 되게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김매기 작업을 줄일 수가 있어. 노동력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어떻게 되죠? 증대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모작이 가능해. 왜냐하면 벼를 이게 옮겨 심는 동안 그 논을 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거기에 심게 되죠? 보리를 심어. 그래서 이게 항상 이항법이 되면 이모작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벼와 보리를 같이 심다. 보리는 있는데 보리는 이제 되게 소작물의 수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많이 심어. 그래서 보리하고 콩 같은 거 있죠? 그거는 그냥 소작인들이 이제 수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심었어요. 콩 같은 거는 잘 자라잖아요. 이게 박두덕에 심으면 잘 자라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에 콩이 가득다는 거는 뭐냐면, 소작인들이 농사를 짓다 항상, 어차피 지주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항상 뭘 생각하면 자기 밭에 그냥 옆에 있는 콩이 더 중요하니까, 주인집 쌀보다는 벼농사보다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저 콩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노동력 절감되기 때문에 많은 용토를, 토지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항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강작이 가능하면서 또 문제점이 생겼죠.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한 사람이 많은 통로제를 갖게 되니까 경작권이든 소유권 갖게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 경작권은 박탈당하죠. 그러다 보면 이들이 몰락해서 이제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그 다음에 머슴이 되거나, 그래갖고, 그 농촌사회에 뭐가 일어난다? 양극화 형상이 나요. 그래서 생산력이 발전된다는 거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 생각해.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러면 생기게 되고, 이게 양극화, 계층화 형상이 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술이 고도화되면 다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야. 왜냐면 그 기술을 소유한 특정한 사람들만 소유하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백수건 다 놀아야 되고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노량진 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아니다. 생산력 향상이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 형성이라고 항상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 자, 하여튼 이항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보호와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보호 같은 경우는 16세기 때 이제 지방 사림들이 만든 작은 저수지를 말하는 게 그 강남노법에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항법은 이제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와 저수지가 상당히 적었던 조선 초기에서는 남부 지역에서만 보급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호가 널리 확산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국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거기에 이제 신특에서는 좀 약간 다른 얘기하고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한전농법이 되게 발전됐고 강우량이 일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양반 사림들이 그 극복하고자 보호나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했고 조선 후기까지도 뭐냐면 건항법을 사용했다. 뭐 해갖고 한전노법이 주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항법이 별로 사용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신특의 독자적인 관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거 썼다가는 떨어져. 그러니까 교과서에 통론에 있는 일반적 관점 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농농사인데 농농사는 이제 원래는 농농사는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반농사죠. 반농사는 처음에 농종법이었죠. 그러다가 견종법 바뀌어요. 농종법은 뭐냐면 두덕에 이제 파종하는 방법인데 거기 잠깐 보세요. 밑에 그림 보면 보통 이제 이당과 고당이란 말 있죠. 그래서 이당을 이제 무라고 하고 한자를 적으면 고당은 견이라고 하는데 농종법은 씨를 심을 때 어디에 심냐면 그 고당에 심지 않고 이당에 심어. 예. 그래서 밭을 갈 때 이제 이당과 고당이 생기는데 그 이당에 심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경종법은 어디다 심을까요? 고당에다 심어요. 예, 고당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물론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 농종법이 나쁘고 뭐 경종법이 항상 좋다는 그런 건 아니고 장단점이 있어.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고당에 심는 그 파종법, 경종법이 나오죠. 자, 경종법의 장점은 뭐냐? 이거 외워두셔야죠. 심한 가뭄에서도 씨가 쉽게 흙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김매기가 되게 쉽고, 통풍이 잘 되고요. 거름주기에 낭비가 없고, 바람과 가뭄에 강하다. 왜냐하면 이당에 심을 경우에는 비와 바람에 직접 노출이 되죠. 거기다 그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고당에 심으면 그것이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비와 바람의 어떤 피해로부터 피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거기 이당이 형성되면 거기 밑에다 그늘이 지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통풍도 잘 돼요. 이런 장점도 있다. 그래갖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수확력을 증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경종법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쟁기 개량. 왜냐면 이당과 고당을 이렇게 하고 고당을 쉽게 팔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쟁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쟁기 개량과 소보급을 통해서 땅을 깊이 가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경종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쉽게만 어려운만 신경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신경은 아까 이제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경종법을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반농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직설에 보면 긍종법이 있어요. 긍종법. 긍종법은 뭐냐면 뿌리 근자 아시죠? 그래서 뿌리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야. 뿌리에다가. 그래서 뿌리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그 뿌리를 먹고 자라면서 이제 열매를 여는 긍종법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법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당과 고당을 같이 심어요. 이당에도 씨앗이 있고 고당에도 씨앗을 심어. 좋은 거 같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적 구간이 너무 많아. 왜냐 이당과 고당을 같이 심으면 뭐예요? 지적이
금방 소모됐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거는 12법은 이제 거름 많이 주긴 하는데 이 거름을 주는 데 비해서 너무 이제 생산량이 좀 적으니까 좀 시성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경종법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생산력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름 주는 방법을 개선했죠. 거름 주는 방법을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12법이라고 해요. 12법. 그래서 이거는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고려시대, 조선 때까지 계속 개선이 됐는데 초창기 제일 무식한 방법이 뭐예요? 농사짓 때. 아예 그냥 시비를 안 하는 방법이죠. 그냥 토지를 돌려가면서 그냥 하는 방법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 그 산에 보면 거기 주는 고당 산에 보면 낮은 산에 그 풀잎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고 거기에 물을 대는 학용수능 방법. 불을 지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재가 있으니까 재를 뒤집어서 이걸 거름 주는 방법. 저 원시적인 하전민들이 하는 방법이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사암이나 그 다음에 짐승의 똥을 이용하죠. 특히 이제 축분보다는 인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인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짐승보다도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잖아요. 똥도 어떻게 됐어요? 영양가 있겠죠. 똥도 같은 똥이 아니에요. 사람 똥 인분이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인분을 그 다음 조선후기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자 12법이 개선되면서 연작상경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퇴비, 분노, 석회 같은 거름의 종류와 거름의 양이 이제 풍부해졌고, 거름 주는 방법도 이제 윗거름 주기와 그 다음에 있는데, 이걸 추비법이라고 하거든요? 윗거름 주기는 내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농사를 안 짓는 바람에,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기비법하고 추비법이 있더라고요. 네, 거름 주는 방. 그러니까, 기비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씨를 뿌리거나, 모종,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다른데 씨를 뿌리거나 그 뭐냐면 이제 그 씨를 뿌릴 때 뭐냐면 그때 한번 주는 거야 거름을. 그거 안 줘. 그런데 이제 그 윗거름 주는 건 뭐냐면 밑거름을 일단 깔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또 분노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밭에 가 보면 똥오줌 이렇게 뿌리잖아. 이게 뭐냐면 윗거름 주기예요. 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거름 주는 방법이 개선이다.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 다음에, 농기구, 농법대랑은 이제 농기구에선 쟁기 기능이 계승됐고, 뭐, 소를 이용했다. 소는 왜 계속 이용됐어? 근데 학대됐다 보시면 돼요. 일반화되고. 밀개인데, 밀개를 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근데 사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수전농법에서는 그 밑에 이제 물을 대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거기 진흙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진흙을 고르게 풀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죠? 이게 밀개예요. 농사 짓는 분은 아실 텐데, 저나 여기 강의 듣는 분이 거의 농사 안 짓기 때문에 알려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검색하면 사진 자료가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따비, 그 다음에 호미, 낫돌이, 깨, 뭐 일돌, 방아, 매, 뭐 등등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보시면 돼요. 특히 호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특유한 농기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호미가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저 일본에도 잘 팔리고,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 그 호미 너무 좋다고. 왜냐면 호미가 이게 간단한 구태 밭 같은데 아주 이게 김매기하기에는 진짜 좋다고 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예. 자, 그다음 상품 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좁은 토지에 많은 고수도가 올리려면 뭐냐면 상품 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먼저 상품화된 거는 여기는 뭐 없지만 쌀이야, 쌀. 쌀을 왜 상품화 시키냐면 그 당시 이제 도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쌀이 먼저 상품화돼요. 쌀이. 그래서 쌀을 많이 이제 짓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밭을 논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른데 담배. 담배는 언제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죠.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전달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8세기 말에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청나라에 또 수출까지 하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인삼은 이제 그 개성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삼상인들이 자본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 상업자본 규모까지 확대됐다. 상업자본 단계까지만 확대됐다는데 산업자본은 지우세요. 그래서 상업자본의 단계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삼은 일본에도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의 은을 우리나라에 갖다 바쳤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일본사 얘기할 때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일본이 원래는 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국시대 때 은강을 개발해가지고 중국에 막 수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개발을 하다 보니까 17세기 말에 들어가면 은이 이제 폐광이 돼. 그래서 은의 질도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인삼을 구하는데 이때 일본은 따로 은하를 따로 만들었어. 인삼을 구하기 위한. 이때 인삼을 구하기 위한 은하는 은하의 질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갖고 구해야 하는데, 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안 되겠다.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산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중에 조선에 그 몰래 민정을 보내가지고, 인삼을 구해서 자체 재배가 가능하게 돼요. 18세기 이후부터는. 예. 그리고 이제, 인삼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나도 몰랐는데, 이제 가끔 TV를 봤는데, 그 TV에서 그런 얘기다. 그 중국에 이제 있었던 외국 상인들이, 인삼을 본 거야, 서양 상인들이. 인삼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 인삼을 가져와서 유럽에 이제 재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재배가 안 되는 거야. 풍토가 너무 달라서, 기후가 다르니까. 그래갖고 안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캐나다에서, 그 남미 지역인가, 캐나다 지역에서, 인디언들이 이와 비슷한 것들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하고 비슷한 게 또 있어. 인삼하고 비슷한. 거기가 인삼이 이제, 그래서, 이거 괜찮다 해서, 캐나다에서 인삼을 재배했어요. 근데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북미의 인삼 있죠? 그 인삼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삼 재배하지만 저쪽 북미 쪽에서 인삼 많이 재배하거든요? 근데 인삼 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 고려 인삼이 상위 등급이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산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북미산 인삼이 그 다음 밑에 저가 시장을 깔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인삼이 상당히 약효로서 효능이 많았나 봐요. 근데 저는 인삼을 좀 못 먹은 게 뭐냐면, 열이 많아갖고, 인삼 먹으면 못 먹어. 막 열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인삼도 좀 드시고 이제 하시고 그래요. 자, 그럼 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주로 소비용으로 했다가, 이제 생산용으로, 팔 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누가 생산한 것을 사는 거야. 그래서 구입해서 입는 것이 일반화되고요. 그리고 모카를 전문적으로 재배한 형태가 등장했다. 그래서 모카 같은 것들 이제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곡식 같은 게 아까 쌀이 상품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쌀이 상품화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있고,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쌀이에요, 쌀. 그 외에도 이제 소채라고 해서 약재 같은 것들, 약재, 가수, 나무, 이런데 약재 같은 거 있죠? 약재 같은 게 많이 재배됐어요. 그래갖고 그 약재가 재배된 것들이 이제 지금에도 지명이 남아 있어요. 약형동 같은 거 있죠? 원래 약재를 재배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명에도 이제 약재 재배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강작하고 농민의 계층 분화 보죠. 강작.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강작의 정의가 뭐죠? 한 사람이 많은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이항법이나 경종법처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농사 기법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근데 아까 말했처럼 그 강작이 가능하고 농업 생산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에 소외된 계층이 형성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토지가 이제 상품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부세 부담, 고지체 이용, 간헐상제 비용 부담으로 해서 토지의 상품화. 그러니까 토지가 매매되는 거야. 그래서 양반 관료나 토상인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요. 농민들은 이제 소작지가 어렵고 지주의 행포가 심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주들은 자신이 이제 직접 경영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작을 주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몰아줘요. 잠깐 그 표를 잠깐 보세요. 제가 그걸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 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강작과 농민 분화에서.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직영지가 형태인데, 직영지는 그 지주들이 이제 토지 경분 활동에 농장식을 운영하는 건데, 요때
주로 누굴 이제 할까요? 이때는 소작인들은 그 당시에 직영지는 주로 누굴 이제 하냐면 그 노비들 이용해. 그래서 소작지를 해소해가지고 직영지를 하는데 주로 이제 지주들이 노비를 이용해갖고 하죠. 그럼 가나다 기존에 그 소작지 해소된 사람들 몰락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강산이나 도시나 아니면 임노동자로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A 형태를 좀 볼게요. 이건 농토 몰아주기야. 지금도 얼굴 몰아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해가지고 보이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이제 나무사들 이제 얼굴을 이제 해가지고 몰아주는데 그 당시에도 농토 몰아주기 했어. 그래갖고 그 소작인들을 예전에 똑같이 줬어. 소작지들 지주들이. 그게 아니라 이제 소작지를 나머지 나라는 해소하고 누구한테 몰아주냐면 가한테 몰아줘. 왜냐면 지주 입장 올 때는 3명이 나눠주는 것보다는 똑똑하고 농사 잘 짓는 그 가한테 몰아줌으로써 뭐냐면 얘를 통해서 관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득도 높일 수가 있죠. 수확량도. 그래서 가한테 이제 소작지를 지급해. 그럼 나와 다는 뭐가 되냐면 강사야 도시로 가거나 고공 노동자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계층화 형상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가를 이제 학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경영 분홍이라고요. 예. 이 경영 분홍을 좀 설명할게요. 이게 아직까지는 가설 차원이고 학계에 이제 뭐냐면 일반화되지 않은 개념이긴 하는데 일단은 한국 통론이나 그런 데서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경영분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는 이제 얘네들은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땅. 자경지가 있어. 예. 자기 땅, 자작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이제 해서 자경을 하고, 남의 땅을 또 빌려. 차경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작농 겸 뭐죠? 소작농이에요. 근데 보통 소작농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땅과 그 다음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하고, 그 다음 농사 기법에도 상당히 밝아요. 그리고 뭐도 하냐? 강작도 해요. 강작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또 뭐냐면 임노동자도 고용을 해요. 임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고용해서. 그리고 이 경영분홍은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지주들은 어떻게 이익을 창출했죠? 자기가 땅을 빌려주면서 지대 수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했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뭐냐면, 강작을 통해 이익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는, 상품작물 재배. 상품작물을. 그래서 이런 걸 재배해서 쌀이라든지 상품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어디에 팔아요? 그 시장에 갖다 팔아.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거야. 유통경제가 발달한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서 그 자신의 농업 생산물을 갖다 팔면서 뭐냐면 이득을 얻어서 부를 축적하는 계층에 뭐라 한다? 경영분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영분홍을 어디에 비견할 수 있냐면 그 영국에 보면 농업혁명 있죠? 농업혁명.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1차 인크루즈 운동, 2차 인크루즈 운동을 하면서 영국에 이제 이런 농업혁명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영국의 농촌사회가 이제 뭐냐면 계층화되잖아. 그래서 삼불절제라고 하는데 그때 초째 지주는 뭐예요? 젠틀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소작지면 이제 몰아서 경작할 요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있죠? 농업 노동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경영분홍은 어디에 될까? 요몬에 해당하죠. 요몬. 그냥 요몬을 이제 모델로 해갖고 경영분홍이라는 어떤 가설을 만들어놨는데, 학계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비판은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잠깐 얘가 예전에 배울 때는 경영분홍이라는 말이 이제 교과서에 좀 있다가, 요즘은 또 없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서민지주? 그러니까 서민지주 정도?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일반 평민인데, 예전에 이제 양반지주가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땅을 많이 가서 이제 지대를 이렇게 수입을 얻는 서민지주나 이런 정도의, 거나 분홍, 이렇게 그냥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가설 차원에서 이제 제시한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형상에서 경영분홍이나 하여튼 이제 분홍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뭐냐면 소작지조차도 경제권조차도 뭐야? 한 곳에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경작권에서도 한 곳에 집중 형성이 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작권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니까 어떤 논의가 일어나냐면 대존론이라는 것들. 대존론은 뭐냐면 소작지를 좀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분배가 아니라 소작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논의가 그 당시 이제 18세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넘어와서 그 당 시작자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게 돼요. 이 대존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대존론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 대전법은 실질적으로 이제 토지의 경영권이나 이런 소작권이 그 누구한테 넘어가니까 한국 사람한테 집중이 되니까 토지의 어떤 소작권을 똑같이 나눠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국가가 임의로 개입해서 그걸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이제 대존론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시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지주들의 강작 경영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소작지를 이제 해소해서 노비 늘리거나 머슴을 고용해서 직접 경영하는데 이때 노비는 어떤 노비입니까? 솔고노비죠. 주로. 그래서 조선후기 때 그려진 풍속화 보면 뭐 열심히 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산에 그 남정네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담배 피고 앉아 있는 사람 있죠. 예. 이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은 지주나 마름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일반 타족법 하다에서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타족법에서는 열심히 일해야지 자기가 2분의 1을 걷기 때문에 땡땡이 칠 리가 없죠. 근데 이게 뭐냐면 노비들은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 돼요?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주나 그런 사람들 감시자가 없으면 어떻게 노는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차있기 때문에 항상 감리감독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소작지 같은 직영지는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 비용이. 예. 그래갖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제 보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진짜 관리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돈을 지어주면 또 경우가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 땡땡이 친다고 해서 사회에서 땡땡이 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 나가면 돈 받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건 좀 경우가 다른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거기 조선후기의 농민의 계층 구조를 한번 또 해놨어요. 이게 좀 원래 네모칸이 들어가 있는데 인쇄가 안 돼 있네. 예. 자, 일단은 제일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주죠.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땅을 남한테 빌려줘갖고 이득을 얻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분별로 이제 양반 지주가 있고 또 서민 지주가 있어요. 근데 조선후기 때는 이제 신분의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양반이든 서민이든 그 신분과 관계없이 땅을 소유해요. 그러니까 양반도 몰락해서 소작하는 사람도 있고 지주도 그러니까 서민도 뭐냐면 돈을 모아갖고 강대한 이제 대지주도 있어요. 예, 신분하고 토지의 소유는 상관없어져. 나중에. 자, 소작인들은 뭐냐면 이 소작인도 이제 그 자기 땅을 가지고 소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작경 소작이죠. 아니면 그 남의 땅에 소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소작지도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홍, 일반 분홍, 경영 분홍은 아까 이제 A 코스예요. 자기 토지뿐만 아니라 남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있고, 그 다음 중농, 소농, 빈농인데, 빈농은 소작지가 있긴 있는데, 아주 조그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빈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소작지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 이거 대부분 임노동자. 고공이라고 하죠. 머슴이라고 하는 고공.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농촌사회가 상당히 계층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작지도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냐? 그들은 이제 도시 옮겨가서 이제 상업이나 수공을 종사하거나, 그다음에 강산이나 포고를 찾아서 임노동을 하거나 고공이 되거나,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만약에 취업을 못하면, 일반 그 기업을 못하면 다 어디 가요? 노동진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문제 조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92페이지 2번 문제 볼까요? 92페이지 2번 문제. 자, 이번 문제 18세기에서 19세기 때 조선 사이의 조선 농촌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이렇게 있는데, 자, 이항법과 경정법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자,
요거 있는데 왜 이건 틀렸을까요? 이건 이항법과 경유법은 예전부터 있었죠.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화.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안 맞고 그 다음에 서민지주와 경영분홍이 추천했다. 맞죠? 요게. 근데 이제 최근에 경영분홍에 대해서 학계 비판이 많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임노동자 급속하게 소작농 성장했다. 아니죠. 오히려 소작농이 몰락을 해서 임노동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부용노동과 암락위천에 의한 농업경영 확대했다. 이거는 작계제 형태의 건데 특히 작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인을 뭘로 만든 거죠? 천민화시켜. 그래서 암락위천. 그래서 이거는 고조 때부터 조선 전기 때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2번 문제. 자, 수전농법에서 파종법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영문상 이론이 있는지를 150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3-2번 문제 답은, 자, 종래에 이제 집합법이 이항법 개선됐다. 그래서 이항법은 집합법에 의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수확량이 증대시켰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3-3번 보면, 농업경영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영향으로 농민층이 어떻게 분화되는가. 강작 경영 쓰시고 그 다음에 농촌사의 양극화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98페이지 펴보세요. 98페이지 11번 문제. 자, 이 98페이지 11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때까지의 농업경제발전사를 주제사별로 주제를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가와 나의 시기에 실시한 건농책의 경제적 배경과 내용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다와 같은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농업기술 발전을 쓰고 이러한 양상을 타개해서 실업자의 토지개혁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가사료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신라 시대 때 이제 지리왕 때 순장 금지 내용하고 백제 진을 기사들 등등인데 일단 이런 것은 왜 했을까요? 순장을 왜 금지시켰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경제사적 측면에 올 때는 노동을 쓸데없는 노동력 순장을 통해서 막기 위한 거죠.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다음 진울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안정적인 어떤 농촌 사회를 깨하고 농업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들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적 배경과 내용을 쓰면 뭐 삼국시대는 농민경제 안정을 수치 확보에 농업생 상상 군주제를 실시했고 그때 이제 뭐 철제 농기가 사용되고 오경의 신경 호황기간 단축되고 등등등을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물어볼 게 이제 나 시기 때 경제적 배경과 내용인데 나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농사 직설 그러니까 일단 조선 초기 때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 조선 초기 때 이제 왜 이런 경영 정책을 배경했냐 일단 비슷해요. 그래서 농민생의 안정과 재정 확보, 그 다음에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신흥사대부의 수준농법 보급 등등을 쓰시면 되겠죠.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국가나 그 다음에 지방 사림 차원에서 사족 차원에서 뭐가 논리 도입하려고 했다? 수준농법을 도입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수준농법에 맞지가 않아요. 한전농법이 맞거든요. 근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게 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영향력 확대죠. 이걸 통해서 농촌사회에서 이제 수준농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뭐냐면 농민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당시 그렇게 이제 수준농법을 도입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 인구 증가를 이제 보면 인구 증가는 왜 일어나냐면 그 당시 이제 몽고족이 침입 끝난 후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늘어난 걸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족보 있죠. 족보를 분석해 보니까 인구가 확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전에 인구는 상당히 많이 주소들고 도망가고 파악이 안 되는데 이때 인구가 늘어나. 이거는 오랫동안 전란에서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평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약이 있죠. 한약이 널리 보급됐어. 의학기술. 이런 것들이 심해서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려면 또 뭐가 돼야 돼? 농업생산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법 개선이라든지 영tek상경이나 이런 것들 해결. 또 이것이 또 인구 증가를 또 증가시키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뭐냐면 내용들 쓰시면 되겠죠. 개간을 장려하고 수의시설 보수, 연작상경 등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답안 내용이 영장이라고 쓴 게 있네요. 연작이에요, 연작. 예, 오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후기에서 이제 조선 전기 때의 그 뭐냐면 경제 발전 사항, 농업 발전 사항 한 묶음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고려후기하고 조선 전기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와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농업 기술의 발달. 이게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죠. 비변서 등록, 뭐 영조 3년 등등이니까 그것은 이양법이 널리 확대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노동력 저희가 이모작 강작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게 거의 긍정적인 게 아니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때 토지개혁이 뭐냐? 이런 양상을 위한 시작자 토지개혁. 그래서 유사답은 한전론을 많이 이게 제시했는데, 저는 이게 한전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전법이라고 제시했는데, 대전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소유주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죠? 경작권을 군정하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다사주에 보면 거기 보면 그들이 경작하는 땅은 병작이 아닌 것이었고 많이 얻는 자도 십두락의 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작지들을 누가 차지하겠든 소수 농가들이 집중해서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빈농에서 소작지는 조금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소작지 분배하고 초점을 맞춰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전법에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한전법을 제시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유견주의에 그냥 한전법이 되게 많았는데 왜 이게 한전법이가 저도 근데 한전법 주장하시는 분들도 가만 보니까 뭐 그렇게 근거가 없어. 이게 왜 굳이 왜 시작자의 의견인데 한전법이냐? 그 당시 뭐 한전법만 주장한 게 아닌데요. 군전법도 주장하고 뭐 또 여러 가지인데 공통점이 뭐냐? 이들의 주장은 소유지예요. 토지 소유권. 근데 요거는 지금 소유권보다는 읽어보니까 이제 어떤 쪽에서 경작권을 너무 많이 가져갖고 그 뭐냐면 소작지에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다가 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할 때 대전법이 오히려 더 시작자 토지 개혁로 맞다. 이렇게 이제 제 생각해서 이렇게 답을 달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와 관련된 이제 기출 근거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출 근거편 1281페이지 펴보세요. 1281페이지부터 해서 442번부터 이렇게 쭉 있거든요. 자, 442번 보면 이제 삼국시대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상공은 중앙 집권체제를 정비하면서 조세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업 생산을 높일 수 있는 시책과 군요 정책을 시행했다. 철제 농기구를 일반 농민에게 보급하고 소를 이용하고 우경을 점령. 이거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죠? 예, 소를 이용하고 우경. 이거는 확대됐다. 네, 점점 확대됐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 항무지 개간을 권장해서 건작지를 확대하고 저수지를 만들거나 수위에 감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몇 개 그 내용들만 외워갖고 그냥 시대 상관없이 다 쓰시면 웬만하면 다 걸려들어.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철제 농기구와 보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뒤에 이제 신한국사 특강 신특에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철제 농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수리와 관련된 기록, 도작은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건 도작은 쌀도자죠. 쌀과 관련된 쌀 농사 관련된 것들이 자주 주목이 된다. 그래서 벚골주의 구축했던 기록 삼국사기에 나오고 이외에도 제방 수축 기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이라는 형태가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그 신특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건농 정책과 이제 기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제가 요 배경하고 그 내용도 있는데 오랜만에 누가 이제 좀 읽어볼까요 여기? 예, 제가 마이크를 넘길게요. 예, 감독을 누가 하시겠어요? 예, 돌아가면서 할까요? 예, 여기 자, 이거. 예, 예, 443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주치 부분만 읽어보세요. 433번. 주치 부분. 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예.
조선은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본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며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건국 초부터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한 결과 고려 말에 50여만 결이었던 경지 면적이 15세기 중엽에는 160여만 걸로 증가하였다. 또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기구를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였다. 정부는 개간을 장려하고 각종 수리시설을 보수 확충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 농서를 간행 보급하였다. 특히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양반도 간이 수리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높았다.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이는 삼적이 널리 행해졌으며 논농사도 남부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시비법도 발달하여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었다. 쟁기, 낫, 호미 등 농기구도 개량되었다. 예, 그 다음에 옆에 분이 그 뒤에 이제 그 1283페이지 주친 부분 같은 농업기술의 발달은 인구의 증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다.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경장 노동력이 제한되면 성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고려 말의 사대부들은 인구 증식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다. 고려시대 인구는 연평균 증가율이 0.1% 미만인 중세형이다. 이것은 한 쌍의 부부가 낳은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인으로 자라는 수가 2~3명에 불과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는 고려 후기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조선 초기에는 0.4부터 0.5로 크게 향상된다. 성인에 이르는 자녀의 수가 3~4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 현재까지 추정된 인구수 중 가장 신뢰되는 것을 따르면 고려 중기에 350만 명을 넘지 않는 인구가 조선 왕조 개창 전후 550만 명 정도로 증가하고 1510년대에 1000만 명 선에 육박할 정도로 지속적 증가가 있었다.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수전농업 부상을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흥사대부들이 정치 세력화 및 경제적 성장과 관련지어 고찰하는 견해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고려 말 조선 초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부상한 제지 중소 지주 출신의 신흥사대부들이 지향했던 이념과 농업이 중국 양쯔강 유역의 강남 지역에서 형성된 성리학과 수전농업으로 대표되는 강남 농업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 말 이래 신흥사대부들은 그들의 밭농사 중심의 농업을 극복하고 중국의 강남 농법을 모델로 벼농사 중심으로 전환하려던 강한 의지를 드러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강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 헛짧은 발음만 계속 듣다가 이렇게 이제 명확한 발음을 드니까 다 이렇게 명확히 이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배경이나 내용들을 제가 특강이라든지 스승강, 그 다음에 한국사, 저기 통론 등등등 해가지고 찾아갖고 적어놨고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잠깐 뒤로 넘어가서 1284페이지 보면 445번에 보면 대전론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론 한번 읽어보시고 그 주신 부분만 좀 잠깐 보면 이 대전에 왜 등장했냐? 대전론의 배경에는 당시 토지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던 대지주들이 소작지 분급이 소작류 징수에 쉬운 여력이 있는 누구한테만 소농가에게만 편중했고 결과 영세 빈농들이 소작지마저도 얻기 어려워서 생계 위협받는 실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농민들의 어떤 강작 경향을 조장했고 그래서 강작이 확산되면서 빈농들이 소작지 확보에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군전제, 한전제 등의 지주제 타도가 불가능했다면 실질적으로는 무전농민들이만 소작지 보여서 군등하게 하자는 대전론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 때 평균 분작을 하자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평균 분작도 엄밀히 말하면
경작지 분작이지 소유지 분작이 아니야. 이건 다른 사설에서 나와요. 그래서 19세기부터 해서 동학농민운동까지 그 수많은 그 토지에 관련된 내용은 기록해 보면 소유지를 같이 나눠갔자는 소리는 안 해요. 경작지를 나눠갔자는 소리를 하지. 예. 그래서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고, 농민도 소유지 분배를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땅을 뺏어다가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유지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있고 제가 이제 여기 하고 서브노트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괄총괄 문제가 있네. 문제가 아니라 서브노트 한번 잠깐 볼게요. 178페이지 펴보세요. 자, 178페이지부터 해서 181페이지까지 그 내용들인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농법 계단에서 이항법 있죠. 이항법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이항법은 모판을 만들어서 삭을 틔운 모가 한 우큼 이상 이상 자르면 논에 옮겨가는 심는 방법이 이항법이죠. 이항법이 이점 외워두셔야죠. 모내기법은 이제 모판에 미리 조치하는 모를 골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면적의 토지에 더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모를 줄을 맞춰 심기 때문에 집합보다도 잡초를 골라내기 쉽고 긴매기 노동에도 상당히 쉽고요. 모판에 모가 자라는 동안 빈논을 보리를 심을 수 있죠. 보리나 뭐 콩 같은 것들 심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1년에 몇 번 농사를 짓냐면 같은 작물을 다른 작물 두 번 농사를 짓죠. 이걸 이모작이라고요. 그러면 같은 작물을 똑같이 심으면 뭘까요? 두 번 농사를, 이건 이기작이라고 그러죠. 보통 뭘 심죠? 쌀 농사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기작이 안 돼. 중국 같은 나라는 되지만 하여튼 이모작이 이제 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모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항법은 그 당시 당나라 중기 때부터 시작됐다가 언제 일반화돼요? 송나라 때 이렇게 확대되죠. 그래서 이항법이 실시되면서 이모작도 확대되기 시작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항법은 농업 생산이 향상되고 생산력의 이제 노동력이 감소되면서 농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다음 부대적 변화를 보면 이제 부수적인 변화를 보면 수익시설 확대되고, 그다음 노동적 방식 변화됐다. 그랬고 있고, 이 수익시설 확대는 이항법의 전제 조건이 되죠. 보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건데, 재원하고 보는 차이점이 있죠. 재원은 좀 큰 단위예요. 국가가 이제 그 노동력을 동원해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면 이제 국가 단위에서 만든 거고, 그래서 강상류에 이제 먹고 보는 작은 저수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살인들이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수지가. 자, 그 다음에 농촌사회 변화 보면 강작의 등장, 농민의 계층분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농민사회 성장해가지고 뭐 소작쟁이 일어나고, 그 당시 일본 농민들은 인삼, 담배, 목화, 채소 같은 상품 작물들이 이제 일어나고,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쌀의 수요가 늘어나서 쌀의 쌍통화 되죠. 번담 형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토지를 뭘로 바꾸는 거죠? 밭농사를 밭을 논으로 만드는 그런 형상을 번담 형성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밭농사 경종법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밭고랑에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장점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수확량이 두세 배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그 외에는 뭐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경영 분홍에 대해서 뿌셈이 이제 있는데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요즘에 이제 이게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사회 변동의 촉진, 뭐 자본가적 생산 해가지고 그 내용도 있으니까 각각 읽어보시고, 지대 납부 방식은 이거는 뒤에 있으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이제 할게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타조법, 도조법 보죠. 요거 좀 중요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예, 타조법, 도조법 관련돼서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면 여기에서 타조하고 도조라는 게 있는데, 타조법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변작이라고, 병작. 타조법을 변작, 반수제할 때 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이걸 좀 소작이라고 하죠. 소작. 그래서 보통 일제시대 때 썼던 소작이라는 말이
그냥 많이 써요. 예, 타조법, 근데 전족반수제 소작은 동일한 말이에요. 각기 다른 방식이 아니라. 자, 그 타조법은 이제 몇 분의 몇이냐면 생산량의 2분의 1을 걷는 거야. 그래서 정률 방식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쌀을 100가마를 생산했어. 그러면 타조법에서는 50가마를 뭐냐면 지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50가마 내가 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작농의 방식이고, 이게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15세기 때부터, 아니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했어요. 네,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해서 언제 일반화됐냐? 이게 이제 학계마다 견해가 다른데 16세기 후반 때부터 일반화돼요. 그래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왜 고려 후기 때 등장했지만 일반화되지 못했냐면 이게 이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농업 생산량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농업 생산량은 일단 각 지역의 소작농이 뭘 가지고 있어요? 농을 가지고 있어요. 소를 가져야 되고 종자를 있어야 돼. 그다음 농가 자기 살집이 있어야 돼.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고려 후기 때나 조선 초기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되게 빈농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말했죠. 일무일권주의가 확립도 안 됐죠. 소유권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땅을 나눠주고 지 땅이라고 우겨버리면 이게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무일권주의가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게 지하에서 농민들 저항이 너무 크니까, 관리 비용이 많이 크니까 타조법을 두게 되면서 16세기 후반에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죠. 자, 이게 타조법 안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일단 종자 전세는 누가 담당하죠? 지주가 부담을 하는 건데, 시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소작인들, 실제로 소작인들 많이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이제 지주가 부담하지만 조선 후기 때는 중부 이남은 소작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작인들이 부담하고, 또 일제 강점기 때는 반탁하고, 반분하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소작인들이 부담해. 원칙은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확의 다가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작인의 토지 경영에 누가 간섭이 많다? 지주의 감독과 간섭이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산 유혹을 저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인 의미예요. 농장제보다는 그래도 이제 덜 냈죠. 농장제보다는. 농장제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경제적 관계였어요. 근데 도조법에 비하면 이건 좀 약간 신분적 관계가 좀 강하죠. 예, 이건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도지법은 뭐냐? 도지법은 뭐냐면 생산량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도지법은 이제 뭐냐면 정액지대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농사를 짓기 이전부터 계약을 맺어요. 약속을 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조건 30석을 갖다 바치겠다. 당신한테. 왜냐면 이제 예전에 보니까 한 100석 정도 계속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대략 예측이 가능하죠. 그 중에 내가 30석을 갖다 바치겠다 하면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150 나와도 30석이고 80석 나와도 30석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정해진 약을 주기 때문에 정액지대인데, 대개 보면 한 해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해요. 대개. 근데 이제 그래서 정해진 양을 갖다 바치면 나머지는 누가 갖는다? 그 소작인이 갖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도주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현물지대였지만 점차 화폐지대도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호가 농토를 개간할 때 노동이나 자본을 제공할 게 얻은 권리로서 농업 생산을 향상을 위해서 18세기 상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했고 확대됐다. 그래서 개간 수입할 수 있는 논에 적용됐고, 전호권 선정이나 경제적 관계가 진전됐다. 그래서 도지법 안에 뭐가 있냐? 도지권이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모든 도지법에 도지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개 책에서 그게 도식화 시키니까 그냥 도지법하고 도지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도지권은 소유권과 별개한 경작권이야. 그래갖고 매매, 양도, 저당, 상속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전대가 가능해. 중도지라고 하는. 자기가 빌린 땅을 누가 또 빌려줄 수 있어. 그래갖고 있죠. 그래서 자기 전세를 또 월세 낼 수 있죠. 그렇잖아. OP에서 전세를 내놓고는 월세는 받아 먹잖아. 이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도지권이다. 근데 이 도지권 제 생각엔 이제 뭐냐면 그 청나라 때 영정권 있죠? 영정권이 건너온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독자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영정권이 건너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조법은 타조법보다 유리한 점. 보면, 일단 지주의 이익에 수확량 변화가 관계없기 때문에 소장의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의 도지권을 인정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도지권을 가치는 소유권 3분의 1 정도. 그 다음 지주 전호 간의 자유로운 경제적 관계 유지해서 정통적인 신분 관계가 변화됐다.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가 진전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타조법보다 진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와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긴 했는데 요걸 이제 좀 더 분석을 하면 교과서 정도 내용이고 여기에다가 또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또 뭐가 나오냐 직조법이라는 게 나와요. 직조법.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 직조법을. 자, 이게 예전에 기출 예문에 그 답을 다 나눴어. 나중에 했지만 이제 19세기 때 밀란 때 지대 납부 방향을 쓰시오.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대 납부 방향, 그 납부 간행을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답을 어떻게 달아놨냐면, 답을 어떻게 달아놨냐면, 그 당시 이제 누구야, 그 교수님이, 부산대 교수님 같아. 그거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도조법하고, 도조법이 아니라 이제 지대 급납파. 지대 급납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도조법 있죠? 도조법하고, 그 다음에 직조법을 다 나눴어. 직조법. 직조법은 좀 생소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할게요. 직조법에 대해서. 지대 급납파 부분은 이제 지대를 뭘 낸다는 거예요? 지대 급납파는 조세 급납파에 영향받아서 이건 돈을 낸다는 건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도조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액지대로서 보통 3분의 1 정도 이렇게 걷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직조법이 뭐냐? 자, 이걸 이제 보면, 자, 먼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도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아침에 정액지대 같은 경우에는 정조법을 이게 도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조법하고 뭐가 있는 직조법 두 가지가 있어. 근데 대개 도조는 이제 정조법을 얘기해요.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그래서 정액지대로서 보통 생산량의 몇 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걷는다고 하죠. 근데 또 하나의 도조법이 있어요. 이게 직조법이에요. 이 직조법도 상당히 도조법보다 정조법보다 훨씬 더 확산돼서 거는 건데 이 직조법이 있고 그 다음에 타조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 자, 일단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농사를 이제 짓는 거 농사 시작전 시작전이에요. 시작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 그 다음에 추수기야. 네, 추수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맺고, 나는 무조건 30석만 주겠다. 상상량 상관없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정조법이죠. 정조법. 이해되겠죠? 자, 근데 이제 중간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벼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가을 때, 간평을 해요. 그래서 지주가 직접 가서 보거나 간평은, 그 다음에 마름이 직접 가서 봐. 그리고 나서 대충 이제 뭐냐면 소작인다고 합의를 해서 생산량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농사 이후에 보니까 농사 잘 졌네? 그러면 요거 한 2분의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농사 참 못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3분의 1을 달라 요구할 수 있어. 근데 대개 보면 2분의 1 이상이야. 그래서 이 도조법, 직조법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면 지주한테 되게 유리해요. 간평 보고 지가 결정해 버린 거야. 말이 합의인 거지, 일반적으로 통고인 거야. 예. 그냥 우리가 이제 전세를 살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통고를 해요? 아니면 합의를 봐요? 통고를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 타조법은 뭐냐? 추수가 끝난 뒤에 그 양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00석이다. 그러면 아까 말처럼 몇 분의 몇을 가지면 2분의 1에서 50석을 가져. 그리고 나머지 50석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지대로서 지주한테 걷는 거죠. 이게 달라. 그래서 보통 이제 학계에서 이 도조법 안에 그게 정조법, 직조법 나누죠.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뭘만 본다? 도조법을 정조법만 본다고 했죠? 예. 근데 이 직조법도 되게 많고 오히려 도조법보다 훨씬 더 확산됐던 법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19세기 때 밀란기에 지대 납부 간에 쓰면 조세 급납, 지대 급납파, 그 다음에 도조법, 그 다음에 또는 직조법 이렇게 쓰셔야 돼. 근데 의외로 타조법은 집어넣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좀 많이 많은데 18세기 때 우리가 정조법을 관련되어 교과서마다 좀 서술이 달라요. 18세기 때 정조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에 18세기 때 정조법이 마치 타조법을 제치고 일반화됐다는 설도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학계에서 뭘로 보냐면 도조법은 그냥 등장했다는 정도예요. 정조법은. 그 당시에 이제 학대됐던 법은 뭐냐면 여기 직조법하고 그 다음에 타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조법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최태성 선생님 보니까 강의하면서 이게 그래프를 그려놓고는 뭐냐면 여기 정조법이 그가 마치 18세기 때 타조법을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간 건데 요거는 이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할 때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작게 전에 아예 빼먹고 설명을 안 하고 예. 그래서 너무 단순화시켜갖고 문제가 되는데 자 하여튼 요런 법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총괄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5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아이고 얘가 어디 갔나? 네, 여기 있네. 자 52페이지 펴보시면 잠깐만 내가 얼굴이 또 안 보이나? 깜빡깜빡해. 자, 52번, 2페이지 1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료에 나와 있는 도지법의 종류 두 가지를 써보고, 타조법의 도지법의 변화에 의의를 이제 두 가지 말해보시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를 보면 이른바 도지에는 진지에 구애받지 않는다. 비록 풍년이 든 해일지라도 하나에 덧하지 않으면 또 큰 홍련이 드나에도 하나에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액제를 얘기하죠. 도지로 세금을 거둘 때는 자기이 내도하고 타작하는 건 전주가 담당을 상대 삼는다. 자 등등등등 있는데 여기에는 도지법의 종류 두 가지 있었으니까 뭐가 뭘 쓰겠죠? 직조법하고 정조법. 거기 적어놨죠. 그래서 직조법은 매년 수학기 전에 지주가 간평인을 보내서 소장인과 작황을 파악해서 소장을 징수하는 방법이고 정조법은 미리 일정한 소장률을 정해서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타조에서 도조법 변화의 이때 도조법은 이제 주로 정조법의 변화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인이 지주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영노를 추구했다. 그래서 지주와 자기네 관계도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계역적 관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숭어업 발달과 이제 강상업 부분을 볼게요. 우리 좀 10대 되지 않을까? 네, 좀 쉬고 하죠. 네.